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중국의 최악의 스모그가 강타했습니다. 한 며칠 전에 이미 보도가 된 사진인데 중국 전체를 아주 스모그가 덮고 있습니다. 그냥 미세먼지 계절이 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은 위성에서 찍은 이 사진뿐이 아닙니다. 여러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앞설 정도입니다. 11월 1일 베이징 도로공사는 G1 베이징 할빈 그리고 G2 도로, 이 베이징 상하이 도로 그리고 S15 베이징 텐진 등 자신들이 관할하는 8개 고속도로 노선을 폐쇄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간 여보에 따르면 주말인 내일에는, 그래 4일에는 인천과 경기남부 충남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덮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편 중국이 경제 회복을 중시하면서 대기오염 단속을 완화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올겨울 예년보다 스모그 발생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대기질도 예년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중국 영향이죠. 자, 그런데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1% 늘면서 무려 13개월 만에 수출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D램 값은 3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폰과 PC 수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사실 우리 수출량 문제를 넘어 수출의 질을 결정하는 품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적어도 4분의 1 정도, 많을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1일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0억 9천만 달러,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작년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13개월 만에, 무려 13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34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7% 줄었습니다.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22.6% 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인데 지난 4달은 불황형 흑자라면 그래도 이번 달은 불황형 흑자가 아니다.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이룬 흑자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든 수출이 플러스이면서 무역 수지 흑자인 것은 20개월 만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화합 분위기를 연출한 지 딱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윤 대통령과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나? 이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느냐 하는 말은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재명은 2일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인사를 두고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이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을 멍청이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2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 그가 윤 대통령을 두고 조삼모사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914군이나 삭감한다.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한다. 글쎄요,
병사의 복지 사안을 914건 줄인 거. 왜 줄이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현금성 복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발비, 효도 휴가비, 그리고 축구와 구매 비용 이런 따위의 비용을 이제 병사들 월급을 엄청나게 올렸으니까 자신들이 돈으로 좀 써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언론은 국회가 예산안 정국을 맞아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시련은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입니다. 우선은 민주당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 앞에 납작 엎드린 듯한, 굴복한 듯한 모습을 취하지만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때쯤, 아니 그 방향이 드러날 때쯤 본격적으로 내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열의 발화점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으나 친명계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아니 사실상 친명 일색이면서 당내 내용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총선기획단은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명이 장악을 한 구도입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에 명단을 공개했는데 총 13명입니다.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이런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위원으로는 현역 의원 신현영과 그리고 최태경, 박영훈, 또 장현주, 장윤미 등입니다. 언론은 이번 인선이 통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재명이 줄기차게 강조를 해온 통합이 아니라 친명의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은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도 이 체포동의안 처리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아주 통 크게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하긴 징계를 할 명분이 없었죠.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를 했는데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사임을 수리하면서도 이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친명계만 반려를 하느냐. 이에 대해 지난 9월 가결파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최태경, 이분이 지역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각종 라디오에서 이 패널로 나와서 이재명을 옹호를 한 장유미라는 변호사, 이런 친명계들이 총선기획단에 임명이 되어 반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친명계 사당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앞뒤가 다른 정치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비명계의 의심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압승하면서 당 주도권을 회복해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비명계 숙청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의심입니다. 특히 비명계가 교체를 요구한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단장까지 맡자 그런 의심은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솎아내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재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결국 민생이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내놓은 민생경제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보니 꼭 보수 정당의 당대표 같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내외에 불과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2%대 초중반, 그러니까 2.2% 혹은 2.4%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재명은 성장률 3%를 공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저는 구호, 선언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도권 총선 승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 차원에서 따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 하는 질문을 그는 답을 피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회견은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은 지금 김포 문제만 나오면 아주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수도권 교통 문제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는 경기, 서울, 인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의 교통정책이 충돌한다. 광역교통 전담기구의 권한을 많이 늘려서 주된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마침 국민의힘도 총선 기획단을 구성 중입니다. 신문에는 비윤계인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분은 이른바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죠. 이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합류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혁신위원회보다 더 혁신적인 구성을 목표로 주말을 거쳐 최종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세요. 이 혁신위원회를 두고 혁신적인 구성이라고 평가하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당초 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을 의결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지시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인선안보다 더 많은 비윤계 청년 수도권 인사를 전진 배치하라. 그게 김 대표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셋입니다. 비윤계, 청년, 수도권. 과연 이 세 그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부를 핵심 요소인 것입니까? 어떻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고민하던 총선 승리의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총선 승부를 가를 수도권 전쟁에서 메가시티라는 휘발성이 아주 강한 대형 폭탄을 발굴한 것입니다. 서울을 확장한다. 거기에 서울 주변의 인구가 많은 작은 도시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버린다. 이건 폭발성이 이만저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폭탄은 고양, 광명, 성남, 시형, 하남, 남양주 같은 서울과 연결된 도시 지역을 모두 서울에 끌어들인다는 것으로 확장되고, 문자 그대로 서울을 뉴욕이나 도쿄, 베이징 같은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기획은 노무현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이었던 수도 이전, 그러니까 행정수도 공약보다 더 휘발성이 강한 초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입니다.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우리 당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해서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노골화했습니다. 특위위원장 조경태는 제가 보기에도 적임자로 보입니다. 그는 부산 지역 5선 중진으로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에 석박사학위를 받았죠. 비서울 지역 도시공학 전문가의 셈입니다. 박정환 수석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 관심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선수를 비중 있게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걸 무기로 삼아서 공격을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할까요?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당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허은하 의원, 이분이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관 논란보다는 이런 토론하는 게 100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김포의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불안하실 것이다. 그쪽에서는 분명히 판이 흔들렸다. 그렇습니다. 판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모르쇠로 입을 닫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게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등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당이 전국 행정을 개혁하자며 역으로 치고 나온 것을 두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포퓰리즘, 국토 갈라치기라고 매도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사퇴를 한 친윤 핵심이 있죠. 바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입니다. 그 이철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신문에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철규가 바로 이번에 국민의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의 핵심이다. 뭔가 하면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발탁한 것, 그리고 이 김포 메가시티를 어안으로 끄집어낸 것, 이게 전부 이철규의 작품이다. 이 보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철규는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당장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총선 5개월 전인데 외부 인사 영입은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이철규는 지난 8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성격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엄청난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윤상현 의원은 당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배를 침몰시킨 행위로 비유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천 전국을 앞두고 승선시킬 수 없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을 위해 어떤 인재를 영입할까요? 비윤계인 김웅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급박을 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 의원을 보름 만에 올린다는 것은 유권자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입 제안을 받는 외부 인사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실력자, 예컨대 친윤 핵심으로 보이면 더더욱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에 아주 의미 있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짜 공직자, 딱 5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집값 통계 사실 아니다며 청와대에 계속 알렸던 진짜 공직자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당사자는 한국부동산주택통계부의 직원 A씨. 그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게 매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 본문에, 그러니까 표지와 다르게 그 보고서 본문에 아파트 가격 폭등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메일들을 받아본 청와대 국토부의 담당자들이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일 수신자 가운데 통계 조작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직원 A씨의 고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떠올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그 글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트럼프는 동맹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은과 푸틴에게 호감을 보인다. 2년 뒤인 2020년 마일스 테일러 전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은 자신이 바로 그 기고문을 쓴 고위 당국자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때로 이처럼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진짜 공직자, 이 진짜 공직자로 인해 진실은 감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